안녕하세요. 다시 가족과 지내게 된 50대 남성입니다. 새벽 배달을 다 끝내고 편의점 앞에 앉아 컵라면을 먹다가 문득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은 그냥 늙은 배달 기사겠지만 한때는 번듯한 명함이 있었고 따뜻한 집이 있었고 함께 웃던 가족이 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원망이나 늘어놓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저처럼 인생 다 끝났다고 이제 남은 거라곤 빛하고 후회뿐이라고 믿는 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서요. 무너지는 건 끝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 그게 진짜 인생이라는 걸 제가 아주 늦게 비싼 값을 치르고 배웠거든요. 이 이야기 안에는 제 어리석음도 있고 누군가의 지독한 악의도 있고 끝내 저를 살린 작은 손도 하나 있어요. 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부터 다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야 제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또 왜 그렇게 버틸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사진 한 장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아주 어릴 때 다른 여자하고 도망치듯 가버렸다고만 들었어요. 어머니는 그 얘기를 평생 입에 올리지 않았는데 딱 한 번인가? 그 명절날 한숨처럼 흘린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았어요. 남자가 제일 못난 게 뭔지 아냐? 자기 새끼 두고 도망가는 거야. 그 말이 제 평생을 따라다녔어요.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다녔는데 새벽같이 나가서 빨래하고 밥 해주고 애 봐주고 밤늦게 들어왔죠. 그래도 저한텐 힘든 내색을 안 했어요. 당신은 찬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서도 제 도시락은 제일 좋은 반찬으로 싸주셨고요. 그래서 전 일찍 철이 들어버렸어요. 제가 잘 되는 게 어머니가 사는 유일한 이유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엄만 너 하나 보고 산다. 너 잘 되는 거 엄만 그거밖에 없어. 그 말이 사랑이라는 걸 알지만 솔직히 무겁기도 했어요. 제 어깨 위에 어머니 인생까지 얹혀있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공부했고 남들 연애할 때 저는 도서관에 살았고 남들 놀러 다닐 때 자격증을 땄어요. 그렇게 중소기업 영업부에 들어갔고 거기서 일을 악물고 10몇 년을 굴러 부장 자리까지 올라갔죠. 부장 발령 나던 날 어머니 산소에 갔어요. 어머니는 제가 그 자리까지 오르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셨거든요. 풀 뽑으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엄마, 나 부장 됐어. 나 진짜 잘 살 거야. 난 절대 그 사람처럼은 안 살 거야. 그때 제가 마음에 새긴 게 딱 하나였어요. 나는 가정을 꾸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식구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도망가는 남자, 가족 버리는 남자는 절대 되지 않겠다.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아내를 처음 본 건 거래처 사무실에서였어요. 격리를 보던 사람이었는데 서류를 건네주면서 웃는데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죠. 몇 번 일로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밥도 먹고 차도 마시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저처럼 아버지 없이 자랐더라고요. 부모님 두 분이 갈라선 뒤로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만나 재혼하면서 아내는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새 가정에 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돌아갈 친정도 없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 사람은 울타리마저 없었던 거잖아요. 한 번은 데이트하다가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 있잖아. 누가 잘해주면 더 무섭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까봐. 농담처럼 웃으면서 한 말인데 전 그 말이 농담으로 안 들렸어요. 아니, 뭐가 무서워. 절대 안 사라질 사람을 만나면 되지, 나처럼.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내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그랬어요. 그 말 진짜 책임질 수 있어? 저는 책임질 수 있다고 했어요. 진심이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 둘이서
우리는 서로 빈대를 채워주자고, 절대 서로를 버리지 말자고 약속했어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작은 전셋집을 얻었어요. 보증금도 빠듯해서 반지하 신세였지만 그래도 저는 그 집이 궁궐 같았어요. 거기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갓난쟁이를 품에 안고 아내랑 둘이 펑펑 울었던 그날을 죽을 때까지 못 잊어요. 다만 그때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아내의 불안 말이에요. 버려질까봐 무섭다던 그 마음을 저는 너무 가볍게 봤어요. 그냥 사랑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가정을 꾸리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한동안은 행복했어요. 반지하에서 시작했지만 차근차근 형편이 나아져서 볕이 드는 집으로 옮겼고 우리 아들도 잘 컸죠.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들이 현관까지 나와서 안기는데 그 맛에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10살 무렵이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체육 시간에 크게 넘어져서 팔을 다쳤다는 거예요.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보호자가 와야 한다고요. 그런데 하필 그 무렵에 장모님이 입원해서 아내가 지방에 내려가 간병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 자기를 두고 떠난 어머니였는데도 아내는 장모님을 끝까지 모셨어요. 근데 그날 저는 또 저대로 발이 묶여 있었어요. 회사에서 제일 큰 거래건 마감이 코앞이라서 자리를 비우면 몇 달 고생한 게 다 날아갈 판이었거든요. 전화기 붙들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옆자리에 있던 동료가 다가왔어요. 몇 개월 전에 경력직으로 들어온 사람이었는데 싹싹해서 사무실에서 인기가 좋았거든요. 저한테도 형님 하면서 어찌나 살갑게 굴던지 어느새 동생처럼 챙기게 된 사람이었죠.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어쩌지. 우리 애가 학교에서 다쳤다는데 내가 지금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저한테 말씀하시죠. 제가 갔다 올게요. 주소 주세요, 얼른. 전 그게 어찌나 고맙던지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서 깁스까지 시켜서 집에 데려다 놓고 저녁까지 챙겨 먹이고 갔더라고요. 그날 밤 제가 전화로 몇 번을 고맙다고 했는지 몰라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부터 그 동료가 우리 집에 드나들기 시작한 게요. 아들이 어찌나 잘 따르는지 삼촌 하면서 매달렸어요. 어느 순간 아내도 그 사람을 식구처럼 여겼어요.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는 날이 많았는데 갈 때마다 아내가 반찬을 따로 싸줬어요. 형수님, 이럼 제가 더 자주 오고 싶어지잖아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셋이 웃었죠. 김치며 나물이며 국까지 통에 담아주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 참 정많지. 그게 다였어요. 지금 와서 그 장면들을 다시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요. 그 사람이 우리 집 식탁에 앉아 우리가 싸준 반찬을 받아들고 웃던 그 얼굴 말이에요. 그 눈 속에 깔려있던 다른 것을 끝내 못 봤어요. 아내와 제 사이에 금이 처음 간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회사 일로 조금만 늦어도 아내가 거실 불도 안 켜고 어둠 속에 앉아 저를 쏘아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 회사에서 여직원들한테 그렇게 친절하다며?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어요. 신발 벗다 말고 멀뚱히 쳐다봤죠.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래? 당신 집에서랑 밖에서랑 완전히 딴판이라며. 내가? 아니, 영업하는 사람이 그럼 사람들 앞에서 웃고 다니지 인상 쓰고 다녀? 저는 그냥 헛웃음이 났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씻으러 들어갔는데 그 말의 무게를 몰랐어요. 피곤하다고 또 시작이구나 속으로 한숨만 쉬었죠.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며칠이 멀다 하고 같은 얘기를 꺼냈어요. 그것도 점점 더 구체적으로요. 어느 부서에 누가 있다더라. 그 여자가 당신을 그렇게 따른다더라. 그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회사 안에서 일어난 일을 아내가 시시콜콜 다 알고 있나 싶어서요.
정작 진짜 범인은 생각도 못했죠. 매일 저녁 우리 집 식탁에 앉아서 아내가 싸주는 반찬을 받아가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요. 지금 다 알고 나서 그 그림을 맞춰보면 그 사람 수법이 참 교활했어요. 제가 야근하는 날에 꼭 우리 집에 들렀거든요. 그러고는 저를 칭찬하는 척, 걱정하는 척하면서 한마디씩 흘리는 거예요. 형수님, 형님이 워낙 사람이 좋잖아요. 회사에 형님을 좀 따르는 여자 후배들이 많아요. 그러고는 더 깊은 못을 박았어요. 지나가는 말인 척, 혼잣말인 척 하면서요. 근데 형수님 그거 다 아시죠? 옛날에 형님 그 회사에서 결혼까지 갈 뻔한 사람이 있었던 거. 아휴, 다 지난 얘기죠. 형수님 만나서 마음 잡은 건데 뭐. 제가 또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요.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저한테 그런 사람이 있었을 리가요. 그런데 있지도 않은 일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면서 신경 쓰지 말라는 말로 닫아버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 더 신경 쓰이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더구나 어릴 때부터 버려질 걸 걱정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은 독약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놈은 아내의 가장 약한 곳이 어딘지 정확히 알고 거길 콕콕 찌른 거예요. 그 무렵 아내는 이미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새벽에 눈을 떠보면 아내가 침대에 없는 거예요. 나가보면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제가 늦게 들어갔는데 아내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당신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어? 전 영문을 몰랐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말 안 한 거라니 뭘? 아니야, 됐어. 뭔데 그래? 할 말 있으면 해. 옛날에 회사에서 나 만나기 전에. 아내는 거기까지만 말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더 캐묻고 싶은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저는 무슨 소린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아니야, 내가 괜한 생각했나 봐.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자. 아내는 근데 무슨 말을 들었는지 다 꺼내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 누웠어요. 저는 멀뚱히 서서 한참을 그 등만 봤어요. 도대체 뭘 묻고 싶은 건지,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아내 마음에 뭔가 단단히 박혀 있다는 것만 느껴졌죠. 답답해 죽겠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 따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아내는 결국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약을 먹고부터 사람이 더 가라앉았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웃어 넘겼을 일에도 눈물부터 쏟았고 제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온종일 입을 닫았어요. 전 그런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정말 몰랐어요. 솔직히 그때 아내를 좀 피했어요. 집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웠거든요. 또 무슨 말로 시작될까? 오늘은 또 뭐로 의심받을까? 그 생각에 일부러 더 늦게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게 제일 후회돼요. 아내가 약해질수록 제가 더 곁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저는 반대로 했어요. 무서워서 도망친 거예요. 결국 그 도망이 아내를 그 사람 쪽으로 더 밀어버린 셈이 됐고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어요. 회사 후배가 차가 고장났다면서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비도 오고 시간도 늦었는데 택시도 안 잡힌다고요. 마침 그 친구 집이 집 근처라서 별 생각 없이 태워다 줬어요. 그게 다였어요. 차 안에서 몇 마디 하고 집 앞에 내려주고 끝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였어요. 그날따라 일찍 들어갔는데 집안 공기가 이상했어요. 불은 다 꺼져 있는데 식탁 위 작은 등 하나만 켜져 있고 그 불빛 아래 아내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식탁 한가운데 빨간 립스틱 하나가 딱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당신 지금까지 안 자고 뭐해? 이건 또 뭐야?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인데. 아내 목소리가 착 가라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백지장 같았고요. 그제야 저는 그 립스틱이 며칠 전 그 후배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 차에서 흘리고 내린 모양이었어요. 그거 후배가 차에 탔다가 흘린 거야. 그 차가 고장났다길래 태워다 준 게 다야. 태워다 줬다고? 왜 당신이? 회사에 아무도 없어? 왜 하필 당신이 그 여자를 태워주는데? 아니, 우리 집 방향하고도 같고 가는 길이었어. 진짜 그냥 가는 길에. 가는 길? 참 신기하다. 하필 가는 방향도 맞고 다 우연이고.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저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진짜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요. 아내가 그 립스틱을 손에 들고 한참을 보더니 절 똑바로 보면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이 여자 다 만나기 전부터 알던 사람이지? 전 그 질문이 너무 뜬금없어서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후배라니까.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내는 그 말이 하나도 가닿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에 둑이 터져버린 사람한테는 진실이고 뭐고 다 소용없더라고요. 아내한테 그 립스틱은 그냥 립스틱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쌓이고 쌓인 의심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거였어요. 아내가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도 못 내고 어깨만 들썩이면서요. 언젠가부터 아내 머릿속에 자리 잡은 결혼까지 갈 뻔했다던 그 잊지도 않은 사람을 이 립스틱 주인한테 그대로 덮어 씌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옆에 서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안아주지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서 있기만 했어요. 다 울고 난 아내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나 더는 못 살겠어. 매일매일 의심하고 무섭고 당신이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아. 이게 사람이 사는 거야? 나 이렇게는 더 못 살겠어.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도 지훈이가 아직 어리고 애 핑계 대지 마. 나 좀 살자고. 제발 이제 나 좀 놓아줘. 아내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아내는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텅 빈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전 그때 무릎이라도 꿇었어야 했어요. 진실을 차근차근 며칠이 걸리든 설명해야 했어요. 아내 손을 잡고 그동안 곁에 못 있어줘서 미안하다고, 이제부터 잘하겠다고 빌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전 그러질 못했어요. 순간 억울하다는 마음이 먼저 치솟았고 욱하는 성질에 그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도 죽어라 이랬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말해놓고도 바로 후회했어요.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체념한 듯 힘없이 웃었어요. 거봐, 당신은 이런 순간에도 끝까지 당신 얘기만 하잖아. 저는 우는 아내를 어떻게 안아주는지, 무너진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하는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었어요. 사랑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게 제 한계였고 그 한계가 결국 우리를 갈라놨어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아들은 아내가 데려가기로 했고요. 아들을 보내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신발을 신는데 전 그 옆에 쪼그려 앉아 운동화 끈을 묶어줬어요. 손이 떨려서 끈이 잘 안 묶이더라고요. 아빠가 자주 보러 갈게. 응? 밥 잘 먹고 엄마 말도 잘 듣고.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울지도 않았고요. 그냥 저를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원망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뭐라 말할 수 없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못 보고 고개를 숙여버렸어요.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직장도 결국 그만뒀어요. 회사 가서 멀쩡한 척하는 게 더는 안 되더라고요. 작은 원룸을 얻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며칠씩 천장만 보고 누워 있었어요.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그냥 누워서 천장 무늬만 봤어요. 해가 뜨는지 지는지도 몰랐죠. 시간이 그냥 멈춘 것 같았어요.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든 게 통장이었어요. 무심코 잔고를 확인했는데 바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어요. 양육비. 매달 양육비를 보내야 하는데 이상하죠? 죽은 사람처럼 있다가 그 생각 하나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저를 살린 거예요. 그 길로 오토바이 면허를 따고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배달이냐고 주변에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하지만 전 해야 했어요. 가릴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남편 노릇은 못한 사람이지만 아버지 노릇만큼은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제 새끼 두고 도망간 그런 인간만큼은 죽어도 되기 싫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입에 달고 살던 그 말 있잖아요. 적어도 나는 도망간 아비는 되지 말자. 그거 하나로 버틴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일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빈 원룸이 무서웠거든요. 불을 켜고 혼자 앉아 있으면 그 적막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몸을 굴렸어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오토바이 타고 나가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을 때까지 돌고 또 돌았어요. 그렇게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오면 그냥 쓰러져 잤어요. 그래야 잡생각 없이 잠이 들었거든요. 가만히 누우면 아내 얼굴이 떠오르고 아내 눈빛이 떠오르고 그러면 밤을 꼴딱 새우니까요. 몸을 축내야 잠들 수 있는 그런 날들이었어요.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거였죠. 그래도 양육비만큼은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 매달 그날이 되면 통장에서 그 돈이 빠져나가는 걸 두 눈으로 꼭 확인했어요. 그 숫자가 빠져나가는 걸 보는 그 순간이 하루 중에 제일 유일하게 마음이 놓이는 때였어요. 그래, 난 아직 아빠다. 적어도 이건 하고 있다. 그 증거 하나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아내한테 전화도 가끔 했어요. 받은 적은 거의 없지만요. 아들이 보고 싶어서 몇 번이나 찾아가려 했지만 그때마다 아내가 막았어요. 지금은 안 돼. 애가 더 혼란스러워해. 그 말에 번번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면목이 없으니 더 조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1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도 배달 다니다가 옛날에 살던 동네 근처를 지나거나 노을이 곱게 지는 날엔 하늘이며 꽃사진을 찍어 아들에게 보내곤 했어요. 아빠 오늘은 여기까지 왔다. 이 동네 기억나? 대단한 얘기란 건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오늘은 어디를 다녔다. 옛날에 너랑 자주 가던 데인데 그대로다. 그런 시시콜콜한 거였어요. 저는 혼자 하루를 중계하듯 사진을 보냈어요. 그게 제가 아들이랑 이어져 있는 유일한 끈 같았거든요. 아내를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어릴 때 버려지고 또 나한테 버려졌다고 느꼈을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면 그저 미안함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내 소식이 좀 이상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건너 아는 사람한테서 아내가 무슨 투자 모임 같은 데 빠졌다는 거예요. 처음엔 살림에 보태려고 뭐라도 하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아내가 인터넷에 올리는 글들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어쩌다 보게 됐는데 말투부터가 예전 아내가 아니었어요. 남한테 기대지 않는 삶,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낯선 말들이 가득했어요. 이유도 모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리 아내는 원래 그렇게 누굴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의심 많고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라서요. 그런데 저는 또 발을 뺐어요. 이혼한 내가 무슨 자격으로 끼어들어. 괜히 나섰다가 좋은 소리도 못 듣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애써 눈을 돌려버렸어요. 그 직감을 그냥 모른 척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후회로 남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얼마 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새벽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2시 반쯤 되더라고요. 이 시간에 무슨 콜이 닿드나 싶었어요. 그것도 위치가 영 이상했어요. 시내에서 한참 벗어난 산자락 및 외진 동네였거든요. 길고 좁고 가로등도 거의 없는 데였어요. 평소 같으면 잘 안 갔을 텐데 그날따라 콜이 뚝 끊겨 한 건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비를 뚫고 그리로 향했어요. 비가 어째나 쏟아지는지 앞이 안 보일 지경이었어요. 우비를 입었는데도 소용없었어요. 빗물이 목덜미로 줄줄 흘러들어서 속옷까지 다 젖었어요. 도로에 물이 차서 오토바이가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고요. 내비게이션도 그 동네는 길을 제대로 못 잡아서 같은 골목을 2~3번 빙빙 돌았어요. 내가 몇 푼 벌겠다고 이 새벽에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겨우겨우 그 빌라를 찾았어요. 오래된 4층짜리 빌라였는데 어딘가 으스스했어요. 외벽엔 금이가 있고 창문은 대부분 불이 꺼져 있고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전등이 깜빡깜빡하면서 제대로 안 들어왔어요. 복도는 퀴퀴한 냄새가 났고 어쩐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등 뒤가 서늘했어요.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이유도 없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날이요. 4층까지 올라가서 음식 봉지를 들고 벨을 눌렀어요. 잠시 뒤에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문 앞에 선 사람을 보는 순간 전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봉지를 든 손이 허공에 멈췄어요. 아들이었어요. 1년 넘게 못 본 꿈에서 그리던 내 아들이 그 낡은 빌라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새 키가 한 뼘은 컸더라고요. 얼굴은 her쑥하게 야위었고요. 하지만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분명히 내 아들이었어요. 아들, 너가 왜 이 집에 있어? 목소리가 떨려서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꿈인가 싶어서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어요. 그런데 아이 표정이 이상했어요. 1년 만에 아빠를 본 얼굴이 아니었어요.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새파랗게 질려 있더라고요. 입술까지 핏기가 가셔서 하했어요. 눈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고요. 아들이 갑자기 제 소매를 덥석 붙잡았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빠, 도와줘. 딱 그 말만 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어찌나 작고 절박하던지 저는 그때까지도 상황이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그 손의 떨림만, 그 눈빛의 두려움만 온몸으로 느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집 안쪽 어디선가 굵고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그래? 누구야? 누가 왔어? 쿵쿵하는 발소리가 이쪽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머리로 판단한 게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아버지라는 게 그런 건가 봐요. 자식이 위험하다 싶으면 생각보다 몸이 먼저 가더라고요. 저는 아들 손을 확 잡아치우고 바로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음식 봉지요? 복도 바닥에 그냥 내팽개쳤어요. 그게 중요했겠어요? 빨리 아빠 오토바이 뒤에 타. 꽉 잡아. 절대 놓지 말고. 어? 빗속으로 오토바이를 몰았어요. 헬멧을 제대로 씌울 새도 없었어요. 아들이 제 허리를 2팔로 죽을 힘을 다해 끌어안았어요. 빗방울이 얼굴을 사정없이 때려서 눈도 잘 못 떴어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백미러로 힐끔 뒤를 봤는데 누가 빌라 입구에서 뛰어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비 때문에 잘못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걸 확인할 새도 없었어요. 그냥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렸어요. 그렇게 2시간을 달렸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목적지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집에서 최대한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느새 비가 그치고 하늘이 부옇게 밝아오는데도 전 계속 달렸어요. 그 시간 동안 제 등 뒤에 있는 아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허리를 끌어안은 팔에 점점 더 힘을 줬어요. 어찌나 세게 앉는지 나중엔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그 떨리는 작은 팔에서 저는 느꼈어요. 이 아이가 지금 뭔가 엄청난 일을 겪고 있다는 걸요. 그게 뭔지는 하나도 몰랐지만 그 떨림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 내내 머릿속에서 한 가지 의문이 맴돌았어요. 대체 우리 아들이 왜 그 집에 있었던 거지? 날이 완전히 밝을 무렵 시 외곽 어디쯤에서 허름한 모텔 간판이 보였어요. 더 달릴 힘도 없었고 무엇보다 아이를 그렇게 비 맞은 채로 계속 둘 수가 없었어요. 입술이 더 새파래져 있었거든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수건부터 찾아서 아들 머리를 닦았어요. 온몸이 흠뻑 젖어서 덜덜 떨고 있었거든요. 따뜻한 물을 받아 씻기고 젖지 않은 제 옷을 벗어 입혔어요. 그리고 이불을 둘둘 둘러서 침대에 앉혔어요. 그제야 아이 얼굴에 핏기가 조금씩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높이를 맞추고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누르면서요. 아들, 이제 괜찮아. 아빠가 옆에 있어. 이제 아무도 못 와. 응? 이제 천천히 말해봐. 너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누가 너 괴롭혔어? 전 그때 머릿속으로 온갖 끔찍한 그림을 다 그리고 있었어요. 제일 먼저 든 생각은 혹시 아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나? 그 사람이 애를 때리나? 그래서 애가 견디다 못해 거기서 도망치다가 하필 나랑 마주친 건가? 그게 제일 그럴듯했거든요. 솔직하게 말해도 돼. 엄마가 누구랑 만나? 그 집에 같이 사는 남자가 너 때렸어? 어? 그런데 아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그것도 세게, 여러 번을요. 제가 짐작하는 거랑 아이 반응이 하나도 안 맞았어요. 뭔가 자꾸 어긋났어요. 아들이 무서워하는 건 제가 생각한 새 남자 같은 게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크고 복잡한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러다 제가 무심코 물었어요. 그럼 엄마는? 엄만 지금 어디 있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참고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진 것처럼요. 어깨를 들썩이면서 우는데 소리도 제대로 못 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엄마가 왜?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 어? 아빠한테 말을 해야 알지. 아들은 대답을 못하고 그저 흐느끼기만 했어요. 저는 답답하고 무서워서 아이를 달래려고 두 팔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 팔뚝에 난 자국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세히 보니 멍이 아니었어요. 누가 때린 자국 같은 게 아니라 뭔가를 죽어라 움켜쥐고 버틴 것처럼 제 손톱이 제 살을 파고든 자국이었어요. 며칠은 된 듯 거뭇하게 가라앉은 자국들이 팔뚝에 여러 줄 나 있었어요.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으면 지팔을 이렇게 쥐어뜯었을까. 그걸 보는데 등골이 쭈뼛 섰어요. 이거 뭐야? 어? 너 팔이 왜 이래? 누가 이런 거야? 아이가 한참을 더 울었어요.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첫 마디가 제가 지금껏 머릿속으로 그려온 모든 그림을 한순간에 부숴버리는 말이었어요. 아빠, 나 아까 도와달라고 한 거 그거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때문이 아니라니. 나 말고 진짜 구해야 할 사람이 따로 있어. 아들이 눈물에 손등으로 쓱 닦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순간 아이 눈빛이 확 달라졌어요. 조금 전까지 겁에 질려서 울던 어린애의 눈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절박하지만 또렷한 눈이었어요. 아빠 빨리 가야 돼. 시간 없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누구래? 아니, 누굴 구해야 한다는 거야?
아빠한테 똑바로 말해봐. 알아야 아빠가 가지. 아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고는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그 집에 갇혀 있어.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싹 식는 것 같았어요. 갇혀 있다니? 사람이 사람을 가둔다는 게 요즘 세상에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저는 아들 어깨를 붙잡고 다시 물었어요. 갇혀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엄마를 가둬? 왜? 아이가 이불을 꼭 끌어안고 떠듬떠듬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작은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어요. 들어보니 이혼하고 나서 아내가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대요. 그건 저도 짐작하던 바였어요. 그런데 그 무렵 아내한테 누가 접근을 한 거예요. 힘들 때 위로해주고 밥도 사주고 형수님 하면서 살갑게 챙겨주고요. 그 삼촌이었어. 아들이 그 말을 하는데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삼촌? 어떤 삼촌? 설마 재현 삼촌. 옛날에 우리 집에 자주 오던 아빠 회사 같이 다니던 삼촌. 그때 머릿속에서 뭔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우리 집 식탁에 앉아 아내가 싸주는 반찬을 받아가던 아들이 삼촌이라며 자주 놀던 회사 동료요. 그 사람이 이혼한 아내한테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아내를 어떤 모임에 데려갔대요. 처음엔 정말 돈이 좀 불었대요. 그러니 아내가 더 믿었겠죠. 그렇게 조금씩 큰 돈을 넣게 만들더니 나중엔 전셋집 보증금까지 빼서 넣었대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돈이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받고 더 넣어야 그동안 넣은 돈을 건진다는 식으로 끌려 들어간 거죠. 엄마가 울면서 돈 돌려달라고 했는데 삼촌이 지금 빼면 다 날아간다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계속이었어. 결국 아내는 빚까지 지게 됐대요.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그 사람들이 아내를 그 빌라로 데려간 거예요. 무슨 합숙소라고 불렀대요. 거기서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밖으로 못 나가게 한 거죠. 휴대폰도 빼앗아서 감시하고 가족한테 연락도 못하게 하고요. 지금 엄마 휴대폰도 그 삼촌이 가지고 있어. 엄마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까봐. 저는 그 말을 듣다가 주먹을 어찌나 꽉 쥐었는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그제야 아들 팔뚝에 그 자국이 이해됐어요. 무섭고 분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자기 팔을 그렇게 쥐어뜯은 거였어요. 그럼 너는 왜 거기 있었어? 아들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내가 학교 끝나고 엄마 보러 갔다가 나도 못 나가게 했어. 엄마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나까지 붙잡아 둔 거야. 엄만 내가 거기 있으니까 더 못 움직였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들까지 인질로 삼은 거예요. 엄마를 묶어두려고 어린아이를 볼모로 잡은 거죠. 13살짜리가 그 무서운 곳에서 엄마 걱정이 잠도 못 자고 떨었을 걸 생각하니까 저는 눈앞이 다 캄캄해졌어요. 거기서 얼마나 있었어? 몰라, 며칠인지. 한참 됐어. 창문도 못 열게 해서 낮인지 밤인지도 잘 몰라. 저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더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제 새끼가 그런 데서 그런 일을 당하는 동안 저는 뭘 하고 있었나? 아내 소식이 이상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하면서 눈을 돌렸던 제가 그 순간 죽도록 미웠어요. 미안해 지훈아. 아빠가 진작 갔어야 했는데. 진작 엄마랑 너를 찾았어야 했는데. 아들이 제 품에 안겨서 고개를 들고 저를 봤어요. 아빠, 근데 나 그냥 잡혀 있었던 거 아니야.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빠를 부른 거야. 저는 그 말을 또 못 알아들었어요. 도망치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저를 불렀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멍하니 아들을 봤어요. 아들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집에 갇혀 있으면서 계속 생각했어.
어떻게든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 휴대폰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거기 어른들이 음식을 시켜 먹는 걸 봤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쿵했어요. 어렴풋이 뭔가 짐작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딱 아빠 생각이 났어. 아빠가 배달 일하면서 맨날 나한테 사진 보내줬잖아. 그 말을 듣는데 코끝이 시큰했어요. 답장도 잘 없던 그 문자를 아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읽지도 않은 줄 알았는데 아이는 그 사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아들은 그때부터 머리를 굴렸대요. 그 사진들 보면서 아빠가 이 동네 근처까지 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생각한 거야. 여기 주소로 음식을 시키면 혹시 아빠가 올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배달은 다 맡겠다고 했어. 삼촌들한테 시킬 거 있으면 나한테 시키라고. 어른들이야 귀찮은 일 대신해주니 좋다고 맡겼겠죠. 어린애가 무슨 딴 마음이 있나 싶었을 테고요. 그런데 아들은 그럴 때마다 그 빌라 주소로 이 집 저 집에서 음식을 시킨 거예요. 한 번에 될 거라는 기대도 없었대요. 그냥 이렇게 자꾸 시키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아빠가 콜을 받지 않을까, 그 작은 가능성에 기댄 거죠. 치킨도 시켜보고 족발도 시켜보고 중국집도 시켜봤어. 매번 다른 데로. 그러다 보면 언젠가 아빠가 한 번은 오지 않을까 했어.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어.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전 그만 울컥하고 말았어요. 그 무서운 곳에서 머리를 짜는 게 이거였거든요. 아빠가 도는 배달 구역을 기억해내서 그 작은 가능성에 모든 걸 건 거예요. 어른들도 못할 생각을 그 어린 것이 한 거죠. 그렇게 아들은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배달을 시키고 또 시켰대요. 매번 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새벽이 온 거예요. 문 열었는데 진짜 아빠가 있는 거야. 나 그때 꿈인 줄 알았어. 아들 눈에 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근데 너무 무서웠어. 삼촌이 알아채면 어떡하나. 아빠가 잡히면 어떡하나. 그래서 빨리 도와달라고만 한 거야. 엄마를 두고 오긴 했지만 나라도 나와서 아빠한테 알려야 엄마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저는 아들을 다시 끌어안았어요. 이번엔 아까보다 더 오래요. 그 무서운 와중에도 자기보다 엄마를 먼저 생각했다는 게, 그리고 그 절박한 머리로 결국 저를 찾아냈다는 게 너무 기특하면서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잘했어 우리 아들. 네가 아빠 살린 거야. 아니 엄마도 다 살린 거야. 그러고 나서 저는 아들이 아까부터 손에 꼭 쥐고 있던 휴대폰을 봤어요. 아빠, 나 이거 안 뺏기려고 진짜 꽁꽁 숨겼어. 이 안에 사진 있어.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열어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게임하는 척하면서 합숙소 사람들 모르게 찍어둔 거라고 했어요. 사진 속의 한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우리 집 식탁에 앉아서 형님 하던 그놈. 세월이 흘러 얼굴에 살이 좀 붙었어도 제가 그 얼굴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놈이 몇 년이 흘러 박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우리 아내를 가두고 내 아들을 볼모로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어요.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망가뜨린 걸로도 모자라서 이혼한 아내한테까지 손을 뻗은 거예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노린 거였죠. 저는 사진 속 그 얼굴을 노려보면서 이를 악물었어요. 마음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아빠, 표정이 왜 그래? 아들이 놀라서 절 봤어요. 전 주먹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아빠랑 엄마 사이를 갈라놓은 게 바로 이 사람이야. 이번엔 아빠가 절대로 가만 안 둬. 그날부터 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혼하고부터 전 항상 도망만 치던 사람이었어요. 항상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면서 자꾸 뒤로 숨기만 했죠. 그런데 그날 모텔방에서 아들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더는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도망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처음엔 그 빌라로 당장 쳐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놈 멱살을 잡고 아내를 끌고 나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절 붙잡았어요. 아빠, 그렇게 가면 안 돼.
거기 사람들 많아. 아빠 혼자 못 이겨. 그리고 우리가 막 쳐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엄마를 어디로 옮겨버릴 수도 있어. 13살 아들이 저보다 더 침착했어요. 그 말이 맞았어요. 감정대로 들이받았다가는 아내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저는 끓어오르는 걸 억지로 눌렀어요.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 그놈이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들이 가진 것부터요. 아들이 몰래 찍어둔 사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놈 얼굴, 합숙소 내부,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부 같은 걸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누가 얼마를 넣었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적힌 거요. 또 아들이 어쩌다 한번 게임한다는 핑계로 휴대폰을 만질 수 있었을 때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몰래 녹음해둔 것도 있었어요. 아빠, 나 들킬까봐 진짜 무서웠는데 그래도 이게 있어야 엄마를 살릴 것 같아서. 우리 아들 너 진짜 대단한 거였어. 그래, 이게 다 증거야. 저는 배달앱 기록도 다 뒤졌어요. 그날 새벽 그 빌라로 갔던 주문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주소, 시간 다 찍혀 있었죠. 그게 아들 말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하나의 증거였어요. 그 다음엔 돈의 흐름을 쫓았어요. 아내 명의로 어디로 돈이 빠져나갔는지,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요. 저는 그쪽으로는 아는 게 없어서 옛날 회사 다닐 때 알던 사람 중에 그런 일 잘 아는 후배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후배가 한참 자료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형님,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이거 그냥 투자 사기가 아니라 여러 명한테 똑같이 한 거예요.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혼자 끙끙댈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신고해야 해요. 전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했어요. 같은 수법에 당한 사람이 아내 말고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놈 욕심에 한두 명 등쳐먹고 말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전 알았으니까요. 아들이 찍은 장부 사진에 이름들이 여럿 있었어요. 저는 수소문 끝에 그중 몇 명을 찾아냈어요. 만나보니 다들 우리랑 똑같았어요. 외롭고 힘든 시기에 그 사람이 다가왔고 처음엔 돈을 좀 물려주는 척하다가 결국 전 재산을 빨아먹고 빚더미에 앉혔더라고요. 그중 한 분은 절 붙잡고 울었어요. 전 제가 바보라서 당한 줄 알았어요.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혼자 죽으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저만 당한 게 아니었네요. 아니에요. 그놈이 나쁜 거예요. 우리 같이 잡아요. 같이 잡아서 끝냅시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였어요. 사기, 감금, 그리고 법으로 따지면 더 무거운 죄목들까지 그 사람의 죄가 증거 위에 또렷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면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림이 완성됐어요. 저는 그 자료들을 챙겨서 경찰을 찾아갔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경찰도 아들이 찍어둔 사진과 녹음, 배달 기록, 그리고 여러 피해자의 진술이 맞아떨어지자 표정이 달라졌어요. 증거가 탄탄하네요. 안에 사람이 갇혀 있다니 저희가 팀을 꾸려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끝낼 수 있겠구나. 우리 가족을 갉아먹은 그놈을 이번엔 내가 끝내는구나. 그렇게 경찰과 나를 잡았어요. 합숙소를 덮치는 날요. 저는 그 며칠을 거의 잠도 못 자고 보냈어요. 아내가 그 안에서 하루하루 어떤 마음일지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갈게. 이번엔 진짜로 갈게. 속으로 그 말만 수백 번을 되뇌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경찰이 합숙소를 덮치기로 한 날, 저도 따라갔어요. 위험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저 안에 있는데 어떻게 멀리 가 있겠어요? 저는 빌라 뒤편 비상계단 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혹시라도 그놈이 앞으로 못 도망치면 뒤로 셀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놈은 워낙 얕고 교활한 성격이라 분명 빠져나갈 구멍부터 찾을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제 예감이 맞았어요.
경찰이 앞문으로 들이닥치자 안에서 고함이 터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잠시 뒤 비상계단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가 헐레벌떡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요. 전 그 얼굴을 바로 알아봤어요. 그놈이 절 보더니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어요. 근데 처음엔 못 알아보는 눈치였어요. 그러다 제가 누군지 알아채는 게 보였어요. 형님? 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놈 앞을 막아섰어요. 본인도 당황했는지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집 식탁에서 짓던 사람 좋던 그 얼굴을 지으면서요. 형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아니, 여기서 형님을 다 보네? 저기, 근데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우리 나중에 차분히 얘기 좀. 급한 일? 제가 되묻자 그놈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말을 더듬었어요. 형님, 사실은요, 저 안에 형수님 계신 거 아세요? 제가 그동안 형수님 어떻게든 빼내보려고 그것 때문에 여기 붙어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워낙 무서운 사람들이라. 섣불리 움직이면 형수님 다치니까 그래서 제가 안에서 때를 보고 있었던 거라니까요, 형님. 저 믿으시죠? 우리가 어디 남이에요? 빨리요, 형수님 살려야죠. 어찌나 진지하게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정말 그런 줄 알았을 거예요. 그게 그놈의 무기였어요. 거짓말을 진심처럼 하는 거요. 옛날 같았으면 저는 또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사람 마음 흔드는데 귀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안 흔들렸어요. 제 등 뒤엔 아들이 있었고 저 안엔 아내가 있었고 제 손엔 그놈의 죄를 증명하는 모든 게 있었거든요. 형수를 빼내려고 했다고? 제가 되묻자 그놈이 얼른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형님. 제가 어떻게 형수님을... 그 형수를 네가 가둔 거잖아. 나 너 때문에 멀쩡한 가정을 잃었어. 이번엔 안 속아. 형님... 바로 그때 위에서 내려온 경찰들이 그놈을 덮쳤어요. 발버둥을 쳤지만 비상계단은 제가 맡고 있었고 위는 경찰이 맡고 있었어요.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었죠. 그놈이 우리한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엔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었어요. 끌려가면서 저한테 소리쳤어요. 형님 저 진짜 억울해요. 다 형수님이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입 다물어! 저는 딱 한마디로 잘랐어요. 더 들을 가치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경찰이 그 합숙소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아내를 봤어요. 좁은 방 안에 아내가 헬쑥한 얼굴로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 곱던 사람이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어요. 절 보더니 아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늦었지? 미안해. 너무 늦었어. 저는 아내한테 다가가지도 못하고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무슨 낯으로 다가가겠어요. 그런데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소매를 붙잡더라고요. 아들이 절 보고 그랬던 것처럼요. 지훈이는 괜찮아? 괜찮아. 안전해. 저기 밖에 있어. 그 말에 아내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어요. 저는 아내 등을 가만히 쓸어줬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등만 쓸었어요. 나중에 일이 다 정리되고 나서 전 그놈이 우리한테 한 짓을 전부 알게 됐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몇 년 전 일까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놈이 이혼하고 외롭고 약해진 아내한테 다시 접근해서 아내가 저한테 마지막 남은 미련까지 끊어놨더라고요. 형수님, 그때 형님이 회사에서 결혼까지 갈 뻔했던 그 여자 있잖아요. 그 두 사람 지금도 만나요. 형님이 이혼하자마자 둘이 아주 대놓고 잘 지낸대요. 제가 형수님 속상하실까봐 그동안 말을 못했어요. 있지도 않은 여자를 제가 이혼하자마자 다시 만나 잘 지낸다고까지 지어낸 거예요. 옛날엔 결혼까지 갈 뻔했다고 아내 가슴에 못을 박더니 이번엔 그 여자랑 지금 잘 돼간다는 헛소문으로 그 못을 더 깊이 박은 거죠. 약해질 대로 약해진 아내한테 그 거짓말은 마지막 못이 됐어요. 역시 내가 의심한 게 다 맞았구나. 그래서 나랑 헤어지고 싶어 한 거구나.
그렇게 아내 마음속에서 저는 완전히 나쁜 놈이 돼버린 거예요. 헤어진 뒤에 곧장 다른 여자랑 잘 사는 그런 매정한 인간이요. 그래야 아내가 저한테 돌아갈 생각을 영영 안 할 테니까. 그놈은 바로 그걸 노린 거죠. 정작 저는 그 시간에 빈집의 정막을 견디면서 아내랑 아들 사진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답장도 없는 문자를 매일같이 보내면서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져요. 그러고는 이렇게 부추겼대요. 형님이 양육비를 언제까지 줄 것 같아요? 남자들 다 똑같아요. 새 여자 생기면 자식이고 뭐고 다 있는다니까요. 형수님, 누구한테 기댈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돈을 만들어야 해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아버지 노릇하겠다고 죽어라 배달을 뛰던 그 시간에 그놈이 아내한테 제가 아내랑 아들을 버릴 거다 속삭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전 분해서 손이 다 떨렸어요. 그렇게 아내의 불안을 한 번 더 이용해서 결국 전 재산을 그 함정에 밀어넣은 거였어요. 법정에서도 그놈은 끝까지 발뺌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아들이 목숨 걸고 찍은 사진과 녹음, 배달 기록, 돈의 흐름, 그리고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 한결같은 증언까지요. 어디로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결국 그놈은 사기와 감금, 그리고 다른 여러 죄까지 더해져서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판결이 나던 날 그놈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면서 저를 한번 봤어요.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그놈한테 천천히 다가가서 살면서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똑똑히 들어. 너 그동안 우리 가족 등쳐먹으면서 그걸로 네 배 불리면서 살았지. 근데 너 몰랐던 게 있어. 네가 그렇게 우습게 본 그 집 식구들이 끝까지 안 무너지고 여기까지 널 끌고 왔고 네가 파고들었던 그 약한 걸로 결국 너를 이겼어. 그 만만하던 놈이 결국 너 감옥 보냈다는 거. 깜빵 가서 평생 썩으면서 그거 하나만 생각해. 제 평생 누구한테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늘 욱하기만 하고 정작 해야 할 말은 못하고 돌아서던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단 한마디도 떨리지 않았어요. 며칠 뒤 아내가 저를 찾아왔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나 당신을 그렇게 의심하고 애한테도 당신 욕만 하고 내가 다 망쳤어. 미안해. 그리고 우리 지훈이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묵은 오해가 그 한마디로 다 녹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그리고 나도 그때 당신 곁에 못 있어줘서 미안해. 진작 당신 손 한 번만 잡아줬어도 됐을 텐데. 그놈이 심어놓은 거짓이 다 거치고 나니까 그제야 진실이 우리 곁에 남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잘못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악의에 똑같이 당한 피해자였다는 그 진실이요. 지금 우리는 다시 함께 살아요. 거창하게 합친 거 아니에요. 천천히 다시 가족이 되어가는 중이에요. 상처가 깊었으니까 하루아침에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죠. 그래도 우리는 매일 조금씩 서로의 빈 곳을 다시 채워가고 있어요. 아내는 예전처럼 저를 의심하진 않아요. 제가 좀 늦게 들어와도 고생했다면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내줘요. 그 한 잔이 저한텐 세상 무엇과도 안 바꿀 만큼 귀해요. 그리고 아내는 얼마 전부터 약도 끊었어요. 가끔 불안해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손을 잡아줘요. 옛날엔 그게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돼요. 나 또 이상한 생각 들어. 당신이 또 갑자기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 안 사라진다니까. 내가 어디가. 이 나이에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럼 아내가 피식 웃어요. 그 웃음을 보면 저는 다 됐다 싶어요. 그리고 똑똑한 우리 아들은요. 그 일을 겪어도 삐뚤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얼마 전엔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 커서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할 거야. 무서운 일 당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무서운 일이 이 아이한텐 상처만 남긴 게 아니라 이렇게 단단한 마음 하나를 키워줬구나 싶어서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지금 다 잃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빚더미에 앉았거나 가족이 흩어졌거나 누군가한테 속아서 모든 게 무너진 분이요. 그런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의심이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봤어요. 누군가 작정하고 흘린 한마디가 멀쩡한 가정을 어떻게 산산조각 내는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이 흔들릴 때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그 손을 한 번만 더 잡아주세요. 무너지는 건 끝이 아니에요. 어디서 다시 일어서느냐, 그게 진짜 인생이에요. 저는 너무 늦게 알았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일찍 아셨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항상 가족들이 함께하는 따뜻한 불이 켜져 있길 바랄게요.